어머님, 오늘도 김치 얻으러 왔어요. 현관 앞에 선 며느리가 김치통 2개를 양손에 들고 밝게 웃었습니다. 마치 동네 가게에서 반찬을 사러 온 것처럼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와라. 줄 것도, 줄 마음도 없다. 돌아가.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뒤에 서 있던 아들은 당황한 듯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박순자 씨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65살의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 그녀의 존재감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김치 필요하면 너희가 담가 먹어. 나는 더 이상 안 해.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과드릴게요. 사과. 박순자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다는 말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 있나? 며느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비 맞고 문 앞에 서 있을 때는 문도 안 열어주더니 김치 필요하니까 이제 웃으면서 오는 거지? 박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 식모가 아니야. 봉도 아니고.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한숨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박순자 씨는 올해 65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어머니일 수 있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3월, 36살의 박순자 씨는 갑작스럽게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출근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날 아침 다녀올게라고 말하며 나간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초등학교 4학년 현수와 중학교 1학년 현아가 묻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박순자 씨는 울 틈도 없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박순자 씨는 곧바로 시장에서 반찬가게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와 야채 손질을 맡았습니다. 손목이 붓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흘러갔습니다. 딸 현아는 일찍 시집을 가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 현수는 지방국립대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서야 박순자 씨는 처음으로 이제는 좀 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즈음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조용하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은 없지만 착하네. 내 딸처럼 대해야겠다. 결혼 후 신혼집은 현수의 회사 근처로 정해졌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직장 생활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바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후 손녀 아린이가 태어났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자청해서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미영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떠올랐습니다. 박순자 씨도 오래 잊고 지냈던 보람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도왔고 집안일도 맡았습니다. 젖을 떼기까지 박순자 씨가 아기를 안고 재웠습니다. 잠든 손녀를 보며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기가 아토피 증세를 보이자 며느리는 음식에 민감해졌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에 첨가물 들어갔나요? 혹시 기름은 뭐 쓰셨어요? 아린이가 화학 조미료에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박순자 씨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유기농 마트까지 발품을 팔았습니다. 요리법도 다시 배웠습니다. 첨가물이 들어간 재료는 피하고 기름은 무조건 저온 압착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성을 들일수록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워졌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이건 성분표 확인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다음부턴 안 해주셔도 돼요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당황했지만 말없이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이렇게 예민하구나. 나도 시대에 맞춰야지. 그녀는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반찬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보따리 가득 챙겨 서울까지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무거운 짐에 손목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늘 바빠서 죄송해요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화는 대부분 문자로 오갔고 박순자 씨가 보내는 메시지에는 네, 감사합니다 정도의 짧은 답만 돌아왔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함께 밥을 먹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손녀가 커갈수록 안부도 멀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에게는 자신이 그저 도움 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조용히 뒷바라지만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몰랐던 외로움과 피로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들은 아직은 잠잠했지만 조용히 그녀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실수 하나가 박순자 씨의 마음에 깊은 금이 가게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모임이 있어 아린이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딸 현아가 명절에 가져다 준 고급 초콜릿 상자가 거실 책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포장도 예뻤고 뚜껑을 열면 초콜릿 하나하나가 반짝거리는 칸에 정갈이 담겨 있었지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살며시 꺼냈습니다. 달달한 거야. 하나만 먹어보자. 아주 작은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 말에 아린이는 초콜릿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아들자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와, 맛있어요. 그 말에 박순자 씨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해준 것도 아닌데 아이가 그렇게 기뻐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래서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있지. 순간 가슴 어딘가가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아린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평소처럼 현관 앞에 반찬 보자기를 내놓고 손녀의 옷차림을 챙기던 박순자 씨는 문득 그 초콜릿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성분표도 따로 챙겨두었고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린이한테 초콜릿 하나 먹였어. 혹시 몰라서 성분표도 챙겨놨다. 미안하구나. 아주 작은 거였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고 눈빛엔 당황이 아니라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초콜릿은 아토피 있는 아이들한테 절대 금기예요. 그 말씀 전에 몇 번이나 드렸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말끝엔 왜 또 그랬느냐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아들도 바로 그 뒤를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음식에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꼭 물어보고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박순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과도 했고
혹시 몰라 성분표까지 준비했는데도 돌아온 건 지적과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습니다. 초콜릿 하나,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냥 아이가 먹고 싶어 해서 기분 좋아 보여서 하나 준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잘못일 줄은. 박순자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해명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변명처럼 들릴까봐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 누운 채 뒤척이며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기가 아플까봐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왜 나는 늘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하지? 그냥 애정을 표현한 건데 내 진심은 왜 늘 오해받는 걸까? 자책과 서운함이 뒤섞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린이가 초콜릿을 먹고 맛있어요 하고 외치던 표정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며느리의 굳은 얼굴과 아들의 경계하는 말투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감사보다 지적을 먼저 하는 관계, 존중보다 감시처럼 느껴지는 말투,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만 오가는 대화. 그 모든 것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마침내 그 조용한 균열이 커다란 파열음을 만들어낸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기온이 낮았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침부터 멸치와 물을 고아 국물을 내고 묵은지 볶음과 두부 조림까지 만들어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곡밥도 함께 챙겨 넣었습니다. 손녀가 잘 먹는다고 했던 미역 무침은 2번 간을 보고 소금 대신 다시마 육수를 썼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바쁘다며 연락을 잘 받지 않았기에 그저 평소처럼 반찬만 두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반찬통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전철 2번을 갈아타고 아들네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보에도 없던 소나기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우산도 챙기지 않은 채 반찬 보따리를 안고 아들네 아파트를 향해 뛰었습니다. 빗줄기는 거세졌고 바짓단과 어깨는 금세 젖었습니다. 관절도 좋지 않아 빠르게 달릴 수는 없었지만 보자기에 물이 스며들까봐 필사적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손에 쥔 보자기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은 없었고 이대로 돌아가기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잘못된 비밀번호라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당황한 박순자 씨는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여전히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요. 문 앞에 그냥 두고 가시면 돼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반찬 다 젖는다. 엄마 좀 잠깐 들어가 있을 수 없겠니? 그게 집사람이 좀 불편해할 거예요. 박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알겠다. 입술을 질끈 깨물며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관 앞에 반찬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박순자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차마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비가 얼굴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로 그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뭘 하러 여기까지 왔을까? 이 나이에 비 맞아가며 이 짓을 왜 계속하지? 고무장갑 자국이 남은 손등,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휘청이는 다리,
아무도 반기지 않는 현관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옆집 현관이 열리고 낯선 아주머니가 나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무도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박순자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에 있어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지. 그 말을 하고도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뒤늦게 알았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연락 주시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 말에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젖은 신발을 끌며 엘리베이터를 탔고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반찬통을 정성껏 싸고 비를 맞으며 찾아갔던 자신이 현관 앞에서 초인종조차 마음대로 누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깊은 상실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이후 마음속에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젠 절대로 이 집 현관 앞에 나를 세우지 않겠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다짐이 현실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김치 얻으러 왔어요. 박순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비 맞으며 반찬 들고 섰을 땐 문도 열어주지 않던 그 애가 자기네 김치 떨어지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리도 환하게 웃으며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와라. 줄 것도 줄 마음도 없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박순자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지난주에 비 맞고 문 앞에서 서 있을 때는 어디 있었어? 비밀번호까지 바꿔놓고선 지금은 김치 달라고 와? 어머님, 그건 뭐야? 나한테는 집 문 열어주기도 싫어하면서 김치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애들 키우고 손녀 봐달라고 하니까 매주 서울까지 올라가서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웠어? 며느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박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린이 아토피 있다고 하니까 유기농 마트까지 다니면서 재료 하나하나 따져가며 반찬 만들었지. 성분표까지 외우고 말이야. 초콜릿 하나 먹인 게 그렇게 큰 죄였어?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며칠씩 잔소리하더니 그때부터 알았어. 내가 뭘 해도 고마워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야. 박순자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언제 들어봤나? 어머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라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봤나? 맨날 이건 뭘로 만드셨어요? 혹시 첨가물 들어갔나요? 이런 말만 하더니 아들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영이도 나름대로 고마워하고 있어요. 고마워한다고? 그럼 왜 눈도 안 마주쳐? 왜 인사도 대충 해? 나 오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잖아. 박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절절히 배어 있었습니다. 김장철이면 김치 얻으러 오고 명절이면 반찬 얻으러 와. 그럴 때만 웃으면서 어머님 하더니 정작 나 도움 필요할 때는 어디 있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없어. 박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치 필요하면 너희가 담가 먹어. 나는 더 이상 안 해. 엄마, 진정하세요. 이야기해서 풀어요. 뭘 풀어? 30년 넘게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풀라고? 나는 너희 식모가 아니야. 심부름꾼도 아니고. 박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접받고 싶었으면 그만한 대접을 했어야지.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김치 구걸하러 다니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한숨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기 전원을 꺼놓은 채 며칠을 지내자 세상은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김장 대신 그녀는 오래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복지관에 들러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 옆 강의실에서 글쓰기 교실도 열리는 것을 보고 덜컥 신청서를 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 공간에서 박순자 씨는 오랜만에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자신의 이름으로 앉아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따금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 어머님, 제가 많이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문자 메시지가 한 줄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아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제는 섣불리 움직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과 감정을 우선으로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해먹는 식사는 심심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가스불 앞에서 거울을 마주보며 웃은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유기농이니 저염식이니 따지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나물을 듬뿍 넣어 만든 밥상은 뜻밖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손녀가 보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무작정 달려가지 않고 손녀가 기억해줄 할머니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천천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존중 없는 헌신은 결국 스스로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글쓰기 교실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써보세요. 지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박순자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연필을 들어 적었습니다. 존중. 그 한 단어 안에 그녀는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답을 담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오랜 시간 희생을 사랑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참는 것이 평화라고 여겼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합니다. 나는 식모가 아닙니다. 나는 엄마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